그날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나는 증인석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며느리 선영이 멀쩡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그 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술에 미소를 걸고 있더군요. 내 손은 떨리고 무릎 위에 올린 가방 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도 모르겠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피고 윤선영 씨, 이 후견인 지정서에 찍힌 도장이 당신 시어머니 도장이 맞습니까?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변호사 이재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재판장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또 누군가는 혀를 찼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선 울음이 말라버렸거든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보험 확인서니까 간단히 사인하시면 돼요 하던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병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종이 위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죠. 평생 남의 바닥을 닦으며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 그 도장이 가장 더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판사는 짧게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한 재산 편취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관통했어요. 가족 간 신뢰.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그 말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린 흉기처럼 들렸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애는 끝까지 나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손으로 밥을 지었는지, 그건 다 잊은 모양이에요.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죠. 원고 윤혜숙 씨,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목이 메이고 혀끝이 굳어서 오직 눈물만이 대답을 대신했어요. 눈앞이 흐릿해져서 사람 얼굴조차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때 머릿속에 스쳐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내 손을 잡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혜수가,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 평생의 흔적이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어요.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 내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눈물 한 방울 없었죠. 나는 그 애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사람은 남의 바닥을 더럽혀도 자기 양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법정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에 쥔 핸드백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 안엔 내 인생이 통째로 들어있는 기분이었죠. 도장 하나, 서류 한 장, 그리고 버려진 믿음 하나. 그게 내 지난 몇 달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빛이 내 얼굴을 스쳤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벌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도 재판 중이었어요. 그날 법정의 공기는 아직도 내 폐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나는 비로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원 청소부로 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손으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윤혜숙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강북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바람은 좁은 골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 얼굴을 때립니다. 나는 새벽 4시 30분이면 늘 깨어 있었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10년 넘게 해온 병원 청소일은 내 하루의 시작이자 생계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요. 낡은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깜빡이며 마지막 불빛을 버티고 있죠. 윤 여사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늘 그랬듯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늦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 말 속엔 진심 반, 습관 반이 섞여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선 어묵 냄새가 퍼지고 손을 녹이려던 내 숨결이 김처럼 흩어졌어요. 어묵 국물 한 모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입속의 온기보다 마음속 공허가 더 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그의 빈자리는 내 삶의 공기를 바꿔놨죠. 그와 함께 나누던 대화,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 하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이 너무 조용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자동문이 슥 열리고 안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맞이합니다. 소독약 냄새, 식은 국 냄새, 그리고 새벽 공기와 섞인 먼지 냄새. 내가 맡는 냄새는 매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짙었어요. 걸레를 적시며 바닥을 닦을 때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손이 진짜 늙었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문 틈새로 여명이 스며듭니다. 하얗게 퍼진 빛이 반짝이는 바닥에 부딪히고 그 속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 그리고 굳게 담은 입.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오늘도 버텨야지. 휴게실 창문 밖으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누군가는 지각이라며 뛰어가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신기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멈춘 것 같았거든요. 바닥 청소를 끝내고 병실 문을 닫는데 문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잠결에 중얼거리더군요. 집에 가야 하는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직 그를 보내지 못했구나. 아침 7시가 되면 간호사들이 출근합니다. 그때부터 병원은 금세 분주해지죠. 기계음, 환자들의 기침소리, 의사들의 발걸음. 모든 게 익숙하지만 나는 늘 그 속에서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죠. 그저 물걸레와 빗자루만이 내 벗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닿는 눈송이가 녹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더군요. 그걸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요하고 예쁜 순간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병원 구석에 있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강북 재개발 2구역 보상금 협의가 이번 주 마감됩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그 지역 안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낡은 단층집. 보상금이라면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
퇴근길에 집 대문 앞에 쌓인 눈을 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혼자네. 근데 괜찮아. 잘 버틸게. 그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나는 내 손등을 꼭 잡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거든요. 가족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집은 크지 않아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단층집, 벽에 금이 가고 보일러가 한 번씩 꺼지는 그런 집이죠. 그래도 난 이 집이 좋았어요. 남편이 직접 망치질해 만든 서랍장, 손녀 수진이 어릴 때 벽에 낙서한 흔적,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집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한 달에 두세 번 들르는 게 전부였죠. 엄마 바빠서 요즘은 얼굴도 못 뵙네요. 그 말은 늘 같았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지만 그의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있었어요. 빚에 쫓기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애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엄마가 어딨어요. 그래서 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몸만 조심해라. 그게 늘 마지막 대화였죠. 며느리 선영은 다정했어요. 적어도 겉으론요. 명절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선 어머님, 이건 제가 좋아하는 사과예요. 같이 드세요. 하며 웃었죠. 말은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그 애가 내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 그 시선이 나는 늘 불편했어요. 이 집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재개발되면 꽤 받을 텐데.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불었죠. 손녀 수진이는 그나마 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올해 고3인데도 주말이면 늘 와서 청소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닦을게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 애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따뜻했어요. 내가 병원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냄새나니까 손부터 씻으세요. 하며 수건을 내밀던 그 손, 그게 내 하루의 위로였죠. 한 번은 저녁밥을 차리다가 민수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 요즘 병원 일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애를 바라봤죠. 일을 해야 밥을 먹지. 손 놓으면 마음이 늙어. 그 말에 선영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병원에서 혹시 다치면 큰일이에요.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 애의 손이 내 통장 봉투 쪽으로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늘 계산이 빨랐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조문객들 나갈 때마다 봉투를 정리하더니 이건 어머님 드릴게요.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죠. 그때는 슬픔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짜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은 남편 민수를 움직이는 데에도 능했어요. 오빠, 엄마 이제 연세 많으신데 요양원에 계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을 우연히 부엌 문틈으로 봤던 날,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으려 했어요. 선영이가 나쁜 마음이 있을 리가 있나? 나한테 잘하잖아. 늘 미소 짓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 내 통장을 열어보는 장면이 반복됐거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내 안의 불안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한 게 수진이는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빠랑도 자주 싸우고. 그 말에 나는 괜히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선영이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보험 확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이라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 단순한 생각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날 며느리 선영이가 처음 내 집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애는 첫인상부터 또렷했어요. 말이 예쁘고 눈이 똑 부러졌죠. 어머님, 저 선영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열었죠. 그날은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밥상에 막걸리 한 병을 더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복이 많네.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아가씨 만나서. 그 말에 선영은 수줍게 웃었죠. 그 웃음이 그렇게 위험한 미소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선영은 늘 다정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님, 뭐 드셨어요? 하며 냉장고를 열어 국을 덮여주곤 했죠. 그럴 땐 내가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이제 걱정 없다. 저런 며느리면 평생 든든하겠어. 라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건 그땐 알지 못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였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통장 봉투를 보고 선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대신 은행에 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가면 줄 안 서도 돼요. 그녀가 내 대신 돈을 인출하고 영수증까지 건네주었죠. 나는 참 믿음직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날 인출된 금액이 내가 말한 것보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어보려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그게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은 점점 더 깊숙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런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들이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중엔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조금씩 그녀의 손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통장 비밀번호, 집 서류, 심지어 인감도장까지.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게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세가 심해지던 그해 겨울, 선영은 유독 더 자주 병실에 들렀어요. 의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약 봉투를 챙기고 남편 손을 잡으며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해줄 줄 몰랐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던 날 그녀도 옆에 있었어요. 혜수가,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저 골목, 저 대문, 다 우리 손때 묻은 거잖아. 그 말이 그의 유언처럼 남았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얹혔는데 그 손끝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뒤 선영은 내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사고도 많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다가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웃었죠. 그래,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었어요. 그녀가 내게 진심이라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엔 고작 몇 장의 서류와 하나의 도장이면 충분하더군요. 이상하게 그 무렵부터 꿈을 자주 꿨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내 집을 둘러보고 대문 앞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꿈이었어요. 눈을 뜨면 땀이 흥건했죠. 그게 불길한 징조였다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녀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그 미소 뒤에서 나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요. 남편 장례식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눈이 내렸죠. 영정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며 당신 편히 가요. 라고 말하는데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터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사람들 앞이라 애써 웃었습니다. 장례식은 떠나는 사람보다 남은 사람을 위한 자리라는 말이 생각났거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조문 인사와 음식 준비, 절차가 이어졌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잠시 화장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문틈 사이로 낯선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 명예 이전은 끝났지? 응, 인감 도장까지 받았으니까 문제 없어.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8억은 남아. 그 말이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남의 얘기겠지. 그런데 다음 문장이 나를 꽂아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어차피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어요.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 말은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둘이 함께였죠.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 얘기를 왜 저렇게 해? 평생 믿었던 가족들이 내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렸는데 손끝이 감각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더군요. 눈이 퀭하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오빠가 모르게 처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하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구나. 나는 서둘러 문을 나왔지만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향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조문객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뒤섞여 이상한 소음처럼 들렸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그 애들이 있는 복도 끝을 향해 시선을 옮겼는데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내 눈을 마주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추우시죠? 안에서 좀 쉬세요.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들은 말들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날 저녁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발이 더 거세졌어요. 손끝이 시리고 가방끈이 미끄러지길래 혹시라도 그 안에 도장이 사라질까봐 꽉 쥐었습니다. 가방 속엔 내 전부가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통장, 인감, 집 서류. 그걸 잃는다는 건 내 인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날따라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당신, 나 어떡해요? 나 불안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곧 닦았어요. 아니야, 착각일 거야. 선영이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칠 동안 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조차요. 그 애가 혹시라도 엄마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러 나갔어요.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어머님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의 행동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전화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고 가끔 내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건 안전하게 제가 보관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이제는 달리 들렸어요. 내 안에서 뭔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처음으로 의심이 된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눈이 녹기도 전에 선영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 가는 길에 잠깐 들를게요.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서류가 뭐야? 묻자, 그냥 보험 확인서예요. 아버님, 장례 처리 관련 정리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는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나 자신을 더 믿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찾아왔어요. 추운데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차로 모실게요. 그 말에 따라 나섰죠. 병원에 다니면서 늘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던 내가 이젠 누군가의 차 문을 조심스레 닫는 입장이 된 게 어색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이제 일 그만두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손목도 아프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일 안 하면 심심해. 아직 팔, 다리 멀쩡하니까 일해야지. 그 말에 그녀가 작게 웃더군요. 그래도 돈은 제가 잘 모아드릴게요. 어머님 통장은 제가 관리하면 더 안전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짧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오해 마세요. 다 어머님 위해 그러는 거예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종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빽빽한 글씨, 법률 용어들. 나는 그런 글자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내게 펜을 건넸죠. 이 부분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보험 정산 관련이라 복잡하게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끝부분이 이상하게 찝찝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라니. 내가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서류를 손에 쥐고 물었어요. 이거 보험이 맞아? 그녀는 눈을 피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럼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보험이에요. 이거 처리해야 어머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종이만 바라봤어요. 눈앞의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내가 문맹인 것도 아닌데 왜 그날따라 그 글씨들이 그렇게 낯설게 보였을까요? 결국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그녀가 감사해요. 어머님 하며 서류를 챙길 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차갑고 서늘했죠.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내 옆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그 짧은 단어가 화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본 척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죠.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손에 쥔 도장을 바라봤어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그 도장이
이토록 무섭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선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 가실래요? 시설 정말 좋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서 되물었죠. 요양원은 왜? 아, 그냥 구경이요. 어머님 나중에 편하게 지내실 곳 미리 알아두는 거죠. 그녀는 태연했어요. 나는 그때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 이미 결정이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손녀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자꾸 요양원 얘기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저녁 먹다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서류 처리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류 처리 도대체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내가 찍은 도장이 그 애들이 말한 끝났어요의 뜻이 무엇인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혜수가,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목소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울렸어요. 나는 손을 움켜쥐었죠. 그래, 지켜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이후 나는 웃는 걸 그만뒀어요. 내 얼굴엔 미소 대신 결심이 생겼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죠. 눈발이 조금 흩날리던 아침, 손녀 수진이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컵을 내려놓았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거요. 엄마 노트북에서 봤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서류 하나가 떠 있었어요. 후견인 지정서. 제일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내가 찍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작게 써 있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신적 판단 능력 결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함. 이게 뭐야, 수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판단이 어려우시니까 후견인 서류 빨리 처리해야 돼요라고요.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찍었던 그 도장, 그게 보험 서류가 아니라 이거였던 거예요. 수진아, 이거 프린트할 수 있니? 응, 할 수 있어요. 아이는 손이 떨리면서도 프린트를 눌렀어요.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한 장 한 장 출력되는 서류에서 내 이름, 내 도장, 내 주민번호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도장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내가 쓰는 도장은 원 모양인데 이건 살짝 찌그러진 타원형이었죠. 위조였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엄마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죠.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 내 손주를 키워온 며느리, 그 애가 나를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도장 위조했어. 이거 봐봐, 증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 수진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만하자, 수진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프린트된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글씨가 흐릿해져서 잘 안 보였어요. 본 서류에 따라 후견인 선영이 재산관리 및 요양시설 입소 결정 권한을 가짐. 그 문장이 내 인생을 갈라놨죠. 그동안 내가 찍은 도장이 나를 없애는 도장이었다니.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허무해서, 어이가 없어서. 평생을 청소하며 남의 바닥을 닦았는데 내 인생의 바닥은 이렇게 더럽혀졌구나 싶었죠.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던 믿음, 그걸 내가 직접 내준 셈이었어요. 그날 새벽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내가 일하는 병동의 행정실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미정 씨가 있었죠. 해숙 어머님, 새벽부터 웬일이에요? 나는 서류를 내밀며 물었어요. 이거 진짜인지 좀 봐줄래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어머님, 이건 후견인 위임장이에요. 보통은 치매 환자나 중증 질환자만 작성해요. 그 말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거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이건 병원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라며 한 장을 더 꺼내 보여줬어요. 그 종이엔 기억력 저하 및 판단 장애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진단한 의사 이름이 낯설었죠. 이 의사, 우리 병원엔 없는데요? 그 말에 세상이 도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병실 복도 끝 창문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서류를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만 했어요. 이제 내가 잃은 걸 되찾아야겠다. 그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 그날 저녁 나는 모든 걸 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프린트한 서류와 진단서, 그리고 내 도장까지. 겨울 해가 완전히 져서 창문 밖은 어둡고 거실 안에는 전기밥솥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에요? 선영은 놀란 척 웃었어요. 밥도 안 드셨죠? 마침 저녁했어요.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놨죠. 이게 뭐냐? 그녀의 미소가 딱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내 도장이 찍혀 있더라.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했어요.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보험 서류가 아니라 후견인 지정서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대.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밥 짓는 냄새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영이 급히 끼어들었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서류의 병원 진단서는 뭐냐? 나는 그녀의 눈앞에 종이를 펼쳤어요. 기억력 저하 및 판단장애. 내 이름 옆에 찍힌 빨간 도장이 식탁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아니에요. 엄마가 위조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봤다고. 엄마가 아빠 몰래 서류 만들어서 할머니 치매 진단서 위조했잖아. 그 말이 폭탄처럼 터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영, 지금 수진이 말이 진짜야? 아니라니까. 저 애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민수가 서류를 들고 소리쳤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이게 보험이야? 이게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몰라.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빚이 얼만데 그 집이라도 정리해야 살잖아.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빛이 꺼졌어요. 그럼 엄마 인생을 팔아서 내가 살겠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그랬구나. 너희가 살겠다고 날 없앤 거구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선영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아. 그건 짐승이지.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메웠죠. 민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내가 왜 몰랐을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 애는 내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부숴놨어요. 식탁 위엔 아직도 밥이 김을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수진이는 나를 꼭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할미가 나설 거야. 그날 식탁은 전쟁터였어요. 말이 칼이 되고 눈빛이 불이 되고 모든 진실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어요. 숨기던 상처가 드러나니 아팠지만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법의 자리에 나설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손에 쥔 가방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와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상처가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나 혼자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같았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렸어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 하얀 눈이 어쩐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마음속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넌 사라진다. 한참을 버스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수가,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다시 내 가슴을 쳤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키라는 건 벽돌 몇 장짜리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불을 켜고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혜수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도장을 바라봤어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조그만 원이 이토록 무거운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 도장은 나를 속박했지만 이제는 나를 해방시킬 무기가 될 거였어요. 나는 손끝으로 도장의 붉은 자국을 문질렀어요. 이제 이걸로 그 애들 죗값을 받아내자. 휴대폰을 켜서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처음엔 무섭더군요. 평생 경찰서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내가 이제 법정에 서겠다고 마음먹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가족을 상대로 고소한다.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아픈 문장이었지만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이제 당신 말처럼 나를 지킬 거야.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따뜻해서 눈물이 또 흘렀죠. 창문을 열었어요. 하얀 눈이 바닥에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 위에 내 손을 내밀었어요. 차갑지만 깨끗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눈이 다 녹아내릴 때쯤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그 말이 내 귀에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을 읽는 것처럼. 눈이 그치지 않는 새벽이었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해가 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차창 밖에 맺힌 성에를 손끝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끝까지 가자.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 미정 씨가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진단서 누가 쓴 건지 모르겠어. 병원 이름이랑 의사 서명이 낯설어.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우리 병원 양식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쳤어요. 그럼 누가 만든 걸까? 그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뒤졌어요. 어머님 성함으로 진단서가 발급된 적이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몸을 떨었어요. 그럼 이건 위조야.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날 오셨을 때 며느님이 동행하셨나요? 응,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같이 갔었지. 그럼 CCTV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행정실 보안 요원에게 부탁해. 그날 날짜의 영상 기록을 불러왔어요. 모니터 속 화면이 돌아가며 내가 앉아 있고 선영이 서류를 들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선영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돈다발이었죠. 그 상대는 병원 앞 진단서 위조 브로커로 알려진 남자였어요. 이 사람 나 몰래 그걸. 내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경찰에 제출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나는 모니터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나 봐.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내 편에 서기 시작한 눈물이었죠. 그녀는 손수 USB를 꺼내 영상을 옮겨줬어요. 이거 꼭 잘 챙기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증거로 내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미정 씨,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눈부셨죠. 며칠 전까진 그 빛이 눈을 찔렀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에도 조용히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구나. 집에 도착하니 손녀 수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실 찾으러.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찾으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응, 이제 엄마가 뭘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수지는 내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 울음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USB를 손에 쥔 채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 서류, 도장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삼킬 어둠이 아니라 내가 헤쳐나갈 길처럼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자 달빛이 눈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었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웃는 건 내가 될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어요. 슬픔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죠. 그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나는 깨끗이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마치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요. 손에는 가죽 가방 하나, 그 안엔 USB와 서류, 내 도장, 내 인생을 증명할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울지 말자. 오늘은 약해지지 말자. 지하철을 타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서류 냄새와 복사기 소리가 퍼졌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데 나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접수 창구에 앉은 직원이 묻더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가족이 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후견인 조작이에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나는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후 담당 변호사가 나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조용한 방 안 서류를 살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 시작이구나.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며 대신 차가운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손에 진술서를 들고 조사실에 앉아 있었죠. 형사가 묻더군요. 피고인과의 관계는 며느리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다시 나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혜숙 씨 확보된 증거 확인 결과 피의자 선영 씨의 진술과 불일치합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지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진짜요? 엄마 조사받아요? 그래. 이젠 숨길 수 없을 거야. 그 아이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야. 며칠 뒤 뉴스 속보를 보는데 후견인 조작 사건, 병원 위조단 적발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그 안에 선영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통쾌함보단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죠. 그래도 내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지. 평생 남의 바닥을 닦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체포된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혜숙 씨,
추가 진술 부탁드립니다. 피의자 측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라니. 그녀가 처음 내 손을 잡던 그날 진심으로 웃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서가 끝나고 형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포기하시는데.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요. 평생 닦고 살아서 그래요. 더럽혀진 건 닦으면 되거든요. 그 말에 형사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어요. 겨울의 냉기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해냈어. 이젠 나도 나를 지킬 줄 알아. 그날 밤 TV에서 법정 뉴스가 또 나왔어요. 진행자가 말했죠.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한 재산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만 남을 거야. 법정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어요.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증인석 바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새벽을 울며 버텼지만 오늘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윤선영 씨,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욕심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실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욕심? 그 한 단어가 내 인생을 짓밟았는데 그녀는 그걸 잠깐이라고 불렀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피고는 병원 외부 브로커와 공모의 진단서를 위조했고 후견인 서류를 불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손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내 손보다 따뜻했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는 동안 내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어요. 피고 윤선영,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죄질이 무겁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선영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라는 확신만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도 죄는 죄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사랑도 모르는 거죠.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더 번쩍였어요.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 속에는 먼지 대신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한겨울을 지나오며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법정 계단을 내려올 때 햇빛이 내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 내 옆에서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어둡던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그 빛이 바닥에 닿으며 반짝였어요. 그동안 닦고 또 닦던 바닥이 이제는 내 인생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내가 지켜냈구나.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약속 지켰어요. 이 집, 이 이름, 나 다 지켜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웃으며 흘렀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집안도, 내 마음도, 세상도.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적막이 남는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그 적막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그건 평화였어요. 아침이 밝자 나는 다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퇴직을 권하던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웃었어요. 괜찮아요. 나 몸이 이래야 마음이 사니까요. 병원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반겨졌어요. 예전엔 그 냄새가 피곤의 냄새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냄새 같았어요. 걸레를 들고 복도 바닥을 닦는데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 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일 때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미정 씨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님, 진짜 돌아오셨네요.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나 이 병원 못 떠난다고. 그녀가 내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걸레질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구나. 그런 따뜻한 온기가 스며왔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판 위의 김치가 유난히 맛있었어요. 짠맛도 매운맛도 아닌 딱 삶의 맛이랄까. 그렇게 평범한 한 끼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지.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내 이름으로 밥 먹는 거. 퇴근길에 병원 출입문 앞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고 나왔어요. 손등 위에 닿는 빛이 따뜻했어요. 이젠 괜찮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내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해숙이 잘했다 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화분이 있었어요. 작은 봉투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수진이가.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동안 쌓인 어둠이 그 붉은색 하나에 다 녹아내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 손녀, 당신 닮아서 참 따뜻해.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깨달았어요. 닦는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구나.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오늘도 일해야지. 이제 내 하루는 나를 위해 쓰는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이번엔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요. 바닥이 반짝일수록 내 인생도 반짝였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어요. 세월이 조금 더 흘렀어요. 이제 나는 매일 새벽 병원 복도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손에 쥔 걸레는 여전히 무겁지만 이젠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아요. 그건 내 삶의 무게니까요. 남들은 청소를 고된 일이라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이라 생각해요. 닦은 만큼 깨끗해지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이 들어오니까요. 가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게 인사해요. 윤 어머님, 오늘도 반짝이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죠. 예전 같으면 그냥 일이지라고 했을 텐데, 이젠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네, 내 인생도 반짝여요. 며느리 선영은 형을 살고 있고, 아들 민수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약했어요. 엄마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거였다는 걸.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용서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누굴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더군요. 요즘은 손녀 수진이랑 시장에 가요. 그 애가 내 팔짱을 끼고 웃어요. 할머니, 나 대학 붙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다. 그 웃음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여보, 우리 해냈지?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말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어요. 사람은 참을 만큼 참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 아니라 내 이름, 내 손, 내 삶으로. 밤이 되면 가끔 창가에 앉아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창밖 불빛들을 바라봐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 같아요. 모두 제각기 흔들리지만 그래도 끝내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그게 인생이잖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요. 오늘도 나는 바닥을 닦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로 반짝이는 물결, 그 위에 비친 내 얼굴이 참 평온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나는 나로서 살고 있으니까요.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윤혜숙 어머니처럼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다시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혹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정의는 느리게 오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날이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누구의 인생이든 빛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런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더 오래 남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